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손명창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주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조심들을 다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작물하시면 손가락, 손목, 무릎, 허리 다들 아프실 것 같아서 이런 곳에 통증,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또 벌써부터 날씨가 참 이상하죠. 아침 저녁으로는 오히려 추울 지경인데 낮만 되면 온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원래도 아마 여름에는 무지하게 더울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온열과 관련된 이게 사고가 또 걱정이 되어져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얼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업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정보는 아니실 겁니다. 옛날보다 위험하다. 위험하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죠. 건설업, 광업, 토목업,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또 석유화학업, 방산업,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산업군들을 뽑아봐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순위가 동일합니다. 1등이 광업이고요. 2등이 건설업이고요. 3등이 농업입니다. 절대적으로 사고자 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종사하는 인구 대비 사고자 수가 나타나는 비율로 따지자면 농업이 세계적으로도 3위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선진국이라고 해도 이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뒤에 줄 서 있는 산업군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산업군들 전부 뒤에 줄 쭉 서 있습니다. 토목업, 다리 닦고 도로 닦는 토목업, 또 위험한 물질 다루는 석유화학업, 그리고 우리 솔창케 우리 제조업 쪽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 과거에 프레스기에 가지고 잘못 작업하다가 절단사고 발생했다, 그런 이제 뉴스나 우리 방송도 꽤 나오죠. 그것들이 다 우리 뒤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농업이 그런 위험한 산업군들을 다 제치고 3위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토목업, 석유화학업, 제조, 자동차, 조선 다 포함해서 쭉 다른 산업군들을 보면 특별히 사고가 일어날 만한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들이 있고 작업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고가 발생하는 그 정규화된 작업들만 관리하면 사고가 예방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농업은 여러분들 운전도 하시죠? 운수업과 관련된 위험 갖고 있으시죠? 또 하우스 보수하시죠? 건설업과 관련된 또 위험도 갖고 있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 근처에 홍성 같은 데 가면 우리 토굴에 들어가서 작업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업과 관련된 또 위험도 다 갖고 있죠. 꽤 많은 여러 산업군에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작업들이 우리 농업에는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한 곳을 조심합시다. 제조업 프레스기만 취급하는 제조업, 프레스기만 조치다가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트랙터, 중대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장비이긴 한데요. 만약에 트랙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트랙터에 어떤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그 사고는 예방되겠지만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꽤 어려운 산업군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줄이지? 라고 하는 것에 지금 전부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예전에는 일본, 미국 이쪽 지역들이 우리 한국보다 농업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은 저희 한국이 그런 나라들을 제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연코 농작업 안전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이 최고입니다. 투입된 예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아직 사고율이 그렇게 눈에 띌 만큼 줄어들지 않다라는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농가수가 97만 가구고 인구가 200만 명 정도입니다.
제가 농업 쪽에 처음 컨설팅하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시작했을 때 그때 한 20년쯤 전인데 이게 지금 23년도에 4.1%였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7.8%, 뭐 7.5% 이 정도 됐습니다. 꽤 많이 빠져 있죠. 전체 인구 대기 4%가 우리 농업 인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나 사고가 발생하는지 봤더니 한 해 동안 23년 한 해에 57,776분이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가셨고 이 중에 돌아가신 분이 297분이었습니다. 한 해, 23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사고입니다. 자, 여기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일반 산업의 재해율이고요. 빨갛게 표시된 게 우리 농업의 재해율입니다. 2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한 1.5배 정도. 일반 산업은 우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산업들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농업이랑 딱 비교하면 우리 농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종사 인구 대비 발생한 사고자의 비율이 1.5배쯤 됩니다. 그게 이제 57,000여 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297명. 자, 근데 이 통계 자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사고 아마 크고 작은 사고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 우리 센터나 어디 뭐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렇게 군청에 신고하시지 않으시죠.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이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굳이 또 신고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료는 이 당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고가 나가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신 분들만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이때 66.4%가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지금은 90% 훨씬 넘었겠죠. 66.4% 중에서 57,000여 명이 사고를 당했고 297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4%, 33.6% 중에서도 분명히 사고는 나셨고 돌아가셨겠죠. 그럼 여기 위에는 한 10,000명 정도는 더 플러스 해야 될 것 같고 밑에도 100여 명 이상은 더 플러스 해야 현실을 반영할 겁니다.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저는 통계 자료를 그냥 기반으로 해서 한 해 몇 명 정도나 돌아가시냐 그냥 한 500명 추정합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나 사고 다치시냐 한 6만에서 7만 명 정도 얘기합니다. 꽤 많은 비율로 사고를 당하십니다. 자, 근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일하다가 사고가 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사고나 상황을 보면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61.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40%는 이동하다가 작업 정리하다가 작업 준비하다가 나머지 한 40%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면 일할 때 발생하는 사고는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또 줄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일 시작 단계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고는 어느 곳에서 어느 빈틈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이동하면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과수하시는 분인데요. 대가구 가수원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수원까지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좀 빠르지만 경사가 좀 급한 비포장 도로가 있고 하나는 좀 느리지만 비교적 포장된 좀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뒤쪽 좁은 도로가 위험하니까 늘 SS기를 끌고 가수원으로 갈 때 큰 길을 이용을 하셨답니다. 근데 하루는 뭔가 좀 바쁘셨나 봐요. 가실 때는 큰 길로 가셨다가 돌아올 때 급하게 와서 어디를 뭐 외출하셔야 됐든지 그래서 이 좁고 위험한 비포장 길로 가시다가 여기서 SS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원인은 추정입니다. 왜 늘 이제 댁에 계신 분이 늘 이 길로 달렸는데 왜 그날따라 여기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아마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셨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사고 사례를 담았습니다만 이동하다가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 납니다. 또 하나 이 사고는 제가 직접
분인데요. 여기 깻잎 하시는 충남 금산에 계시는 50대 분이신데, 이분이 저 만나기 전에 좀 일찍 고향을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한 30대쯤 이제 돌아오셔서 농사 지으시는 분인데, 23년쯤 전인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었는데요. 19년은 지나고 20년, 21년 그 사이 어느 쯤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5월 달에 그 총무님을 뵙고 그 장목반에 안전 지도를 했고, 그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3월 달에 가서 뵙고, 3월 달에 뵙고 한참 못 가고 한 2달 있다가 5월 달에 다시 장목반을 갔더니 그 총무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회장님한테 총무님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화상을 입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저 가기 전에 2차례 수술했고 마지막 한 차례 수술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뭐 상태가 좀 위험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이유를 여쭸더니만 올해 이제 관리기를 가지고 밭을 이제 만드시겠다고 창고에 있는 관리기에 기름을 넣다가 창고에 갑자기 화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처 못 빠져나오고 이 속에서 순식간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셨대요. 근데 우아했죠. 관리기는 저기 아래쪽에서 기름통도 거기 아래쪽에서 기름을 넣고 있고 이분이 거기다 대고 담뱃불을 붙이진 않았을 텐데, 멀리 떨어져서 담뱃불을 붙였을 텐데 왜 이분이 순식간에 창고 안에서 화재가 나고, 또 불이 나면 얼른 피하면 되죠. 도망 나오면 되는데 도망도 못 나오시고 안에 계시다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끝내 3도 화상으로 또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계셨을 거예요. 왜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관리기에는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다들 휘발유 넣으시죠? 휘발유는 그게 액체가 타는 게 아니라 그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가스에 불이 붙습니다. 그 이산화탄 가스가 발생하는 온도가 몇 도부터냐 하면 영하 한 43도 정도쯤 붙어있습니다. 영하 43도 이상이 되면 세계 어느 곳을 가져다 놔도 얘는 불에 탈 수 있는 가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의 영하 43도 내려가는 경우는 없죠. 청남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보통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의 장비들을 사용하시니까 뭐 경유도 갖다 놓고 휘발유도 갖다 놓고 집집마다 휘발유 몇 통씩은 아마 창고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도 뭐 여러 장비를 써야 하니 휘발유 몇 통은 창고에 보관하고 계셨고, 그 휘발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온도 때문에 불에 탈 수 있는 가스는 만들어져 가지고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게 또 창고가 좀 허술하면 바람이 불어오면 구멍이 좀 뚫려 있으면 이제 가스가 희석되어져서 불이 안 날 텐데, 또 기농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또 성격이 깔끔하신지 창고로 물 셀 틈 없이 이분이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거지. 우리 뭐 쥐라도 좀 들락날락했다면 다행일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나온 가스가 도망갈 데가 없이 가득 차고 있었던 겁니다. 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분이 창고 안에 들어가면 휘발유 냄새는 났겠죠. 그런데 그거는 늘 보관하고 있는 통에 있으니까 저기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셨지, 눈앞에 휘발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보이니까 못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빈 통에다가 기름이 들어가니 한참 들어갔겠죠. 긴 연료통에다가. 그 사이가 지루하시니까 옆에 담배를 물고 눈앞에서 라이터를 키셨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가스에 불을 붙이신 겁니다. 순식간에 가스에 불이 붙으니 순식간에 다 타버리겠죠. 이분도 피할 기회를 없이 그 속에서 그냥 그대로 같이 타버렸습니다. 준비하다가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입니다. 심각한 사고들이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죠. 제일 많은 게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사고입니다. 우리 여기 일하시면서 한 번도 안 넘어졌다, 안 미끄러졌다 없으실걸요.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사고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관련된 사고입니다. 그리고 농약 중독,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그리고 유해가스와 분진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 혹은 질식, 전기와 기름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 뭐 기타
순으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전북 임실 지역의 배가수원 하시는 총무님 과수원인데요. 배하시는 총무님 과수원인데, 이 총무님이 여기 운반차를 끌고 저기 뒤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차를 이렇게 뒹굴어 버렸습니다. 참 천만다행스럽게도 여기 앞에 뒤에 배나무 보이시죠? 요 배나무가 없었다면 요 분이 여기 넘어지면서 차가 그 위를 덮쳐서 이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기 끝이 넘어가면서 여기 딱 걸리는 바람에 여기 운전하시던 총무님은 바닥을 몇 번 뒹굴고 뭐 아무런 뭐 부러진 데도 없이 그냥 타박상 좀 있고 이렇게 잘 무사하셨습니다. 저번에 사고 당하시고 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본인의 사진을 찍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그 사고 사진 좀 주십시오. 제가 교육대 쓸랍니다 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이분이 50대 초반인데요. 저보다 몇 살 어립니다. 50대 초반이고 여기 파란색 지붕이 작업자, 여기가 사시는 댁입니다. 선친 때부터 여기서 평생을 50 초반 될 때까지 여기서 사시던 데고, 뒤에 가수원도 홀리기 때부터 다니는 가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철들고 농사같이 아버님 도와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지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실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뒹굴었는지,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덜 위험한지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여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좀 경사져요. 차를 이쪽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뒤집어집니다. 애살새기처럼 이런 생긴 차 잘 뒤집어지죠. 그래서 늘 여기는 조심하고 다니는데 이날따라 뭐에 홀린 듯 이 경사를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저 뒤는 약간 평지니까 저 뒤에서 오는 그 속도 그대로 그냥 평지라고 생각하고 확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다가 옆 경사 타고는 그냥 뒹굴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덧붙이는 말씀. 내가 조심하지 못했고 부주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 사고와 관련된, 특히 농기계 사고는 중대 사고가 많이 나니까 농기계와 관련돼서 이런 사고를 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원인 조사해 보면 부주의가 그분 말씀대로 제일 많아요. 내가 조심하지 않았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작업 여건이 안 좋았다, 운전이 미숙했다, 기계가 고장났다, 안전장치가 없었다, 뭐 이런 순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하고 시간만 두고 안전장치 달면 되고 기계 정비하면 되고 운전 연습하면 되고, 이거 돈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여건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하고 지금이랑 비교하면 우리 대표님 젊었을 때랑 지금 조금 이제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네.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요 놈입니다. 부주의입니다. 저것들이 원인입니까? 그럼 부주의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주의에 대한 대책이 뭘까요?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으니, 자 그럼 저 사고를 다시 안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고판을 만든다. 네. 진짜 핵심을 짚으셨어요.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신데요. 대부분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자 부주의에 대한 대책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일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사실 저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냥 또 정답은 조심하십시오가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심하고 주의하면 사고가 안 나야 하는데, 사고가 안 나야 한다라고 하는 요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눈으로 정확히 사고 날 지점이 보이고 귀로도 정확히 이상한 상황을 감지하고 나머지 후각, 뭐 촉각을 통해 가지고라도 정확히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다 파악이 되어지고, 저기는 피하고 밟으면 되지 않고, 소리가 나면 저 소리는 안전하고 위험하고, 어떤 냄새가 맡아지면 이 냄새는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 이게 판단이 되어져야 하는데, 과연 인간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지. 조심하면 다 파악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도 더 전에 강원도 춘천에 벼농사 하시는 우리 장국박 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그 한 대표님이 저를 만나기 한 4, 5년쯤 전에, 꽤 오래됐죠. 세월로 따지면 10한 5, 6년 훨씬 전일 겁니다. 전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오른손은 이분이 멀쩡했고요. 왼손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첫 번째 마디에 들어오기까지 싹 절단돼서 손이 이렇게 대신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으십니다만 예전에 전지가위 때문에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전동가위 잘못 사용하시다가 절단되신 분들 꽤 제가 뵙고 또 벨트 잘못 만지셔서 오른손에 손가락 한두 마디씩 잃으신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뵙습니다만 이렇게 손가락 4개나 한꺼번에 첫 번째 마디에서 싹 절단되신 사고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경험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친구들하고 일 마치고 저녁에 술 한잔 약속이 있으셨답니다. 근데 트럭을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돌아올 때 음주 운전해야 되잖아요. 대리도 잘 없고 춘천 좀 외곽 지역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하시고 경운기 끌고 나가서 일하시고 그 길로 경운기 끌고 술 한잔 하러 나가셨답니다. 이제 가서 저녁 때까지 늦어막하게 친구분들하고 거하게 한잔 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사고 날 때 상황을 보면 뭔가 좀 말씀을 제가 여러 분들 말씀 들어보면 평소 때와는 뭔가 좀 조짐이 다릅니다. 이분도 갈 때는 날씨가 멀쩡했는데 돌아올 때 추적추적 비가 오더랍니다. 비가 오면 앞에 라이트를 켜도 잘 안 보이시죠, 앞이. 자, 근데 뭐 그 동네 그분이 뭐 평생을 사시던 동네고 비 좀 오고 온다고 뭐 못 찾아갈 건 아니고 그냥 뭐 술도 한잔 드셨으니 그분이 조심조심해서 잘 오셨답니다. 잘 오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딱 90도로 꺾어져서 조금만 들어가면 저기 안에 이제 사시는 마을 동네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꺾을 때 술도 한잔 하셨지요. 앞도 잘 안 보였지요. 핸들을 제때 틀었어야 되는데 핸들을 뒤늦게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경운기의 왼쪽 바퀴가 여기 농로 옆에 또랑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어내리셔야죠. 저희가 이성적으로 이 상황에서 생각하면 얼른 뛰어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분이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드신 생각이 이 경운기 새 건데 사신 지 얼마 안 됐답니다. 야, 이거 뒹굴어버리면 이거 수리비가 이거 만만치 않은데 걱정이 되시더래요. 그래서 뛰어내리시긴 하셨는데 뛰어내리셔서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경운기를 밑에서 위로 혼자서 농로로 올리시겠다고 손으로 받쳐서 밀었답니다. 근데 경운기를 혼자서 10명이 붙어도 못 올립니다. 근데 혼자서 이걸 미시겠다고 생각하시고 그것도 대단하신데 그분이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게 경운기는 지금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벨트도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 경운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 경운기 보면 벨트도 이렇게 다 내버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약치는 장비 좋은 거 없을 때 경운기가 힘이 제일 셌잖아요. 그분도 변호사 하시니까 멀리까지 약 쏴야 되고 그러면 경운기가 최고인데 경운기 그냥 덮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떼내버리고 여기 풀리고 일할 때 벨트 걸고 이제 분무기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이때도 역시 이제 열려 있었습니다. 벨트도 그냥 내버려져 있고 벨트가 그냥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밀 때 이거를 생각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 밀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밀려고 손을 앞으로 딱 내밀었더니 손이 뭔가 딱 꼬물더라. 그래서 뭔지 하고 봤더니 손가락 4개도 없더라. 그래서 아유 그거 손가락 뭔가 제가 늘 궁금했거든요. 돌아가는 벨트에 손가락 절단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가위도 아니고 그냥 벨트예요. 손을 딱 떼면 아플 거 아니에요. 손을 얼른 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손가락을 이러실까? 근데 제가 대볼 수도 없고 근데 그분 말씀으로 왜 대면 따끔하고 얼른 떼시면 됐을 텐데 라고 제가 이제 반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손을 내밀었는데 따끔하기를 봤더니 그때 이미 없더랍니다. 피할 겨를이 없더라는 거죠. 워낙 빠르게 벨트가 돌아가니까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 4개가 없으니 이분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뭐 당장 절단되면 아프다 그건 안 아프시더래요. 한참 있다 아프시고 피도 펄펄 나는 것도 강도가 안 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은 손가락이 없다는 그 당황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손가락 4개 다 이러시고 결국은 손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대책이 뭐였냐면 이거 사고로 당하셨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대표님의 대책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뒤로 일할 때 술을 절대 안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술을 절대 안 먹는다. 다행히 한 몇 년 동안 일할 때는 술을 안 드시고 사고가 안 나셨다. 자, 근데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분의 사고 원인도 제가 여쭸더니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의를 집중하지 못해서 이 사고가 난 것 같다. 내가 부주의했다. 그분 사고 원인도 이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술을 안 드시면 앞으로 이 사고는 절대로 다시 안 나겠습니까? 경기 바퀴를 또랑에 빠뜨리는 사고는 술을 안 드시면 앞으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까?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밝은 낮에 이분이 천천히 와서 정상적으로 핸들을 잘 돌렸습니다. 근데 만약 키우던 강아지가 주인이 왔는데 반갑다고 막 꼬리치면서 이 무철도 모르는 놈이 경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치시겠습니까? 못 칩니다. 그럼 또 핸들을 들겠죠. 그럼 얘가 또 빠지겠죠. 그럼 이분은 또 이거 올리시겠다고 또 내려가시겠죠. 또 손 대시겠죠. 이 빠뜨리는 일은 그분이 술을 안 드신다고 해서 절대로 다시 안 일어날 사고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술을 안 드시는 건 맞지만 술을 안 드시면 이 사고로부터 영원히 해방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고를 막을 다른 진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답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가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러면 이분 눈앞에서 벨트가 돌아갔잖아요. 아무리 어두웠지만 라이트는 지금 켜져 있는 상황이고 벨트가 눈앞에 돌아가는데 왜 이걸 못 보고 여기다 손을 댔을까요? 설사 못 봤다고 하시겠습니다. 경기 엔진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내려서 이걸 밀 때 경기 엔진 소리가 귀에 들렸을 거고 그럼 벨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분이 생각하셨을 텐데 왜 이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들었다면 손을 안 대셨겠죠. 보였다면 손을 안 대셨겠죠. 여러분들은 과연 다 보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틀 텐데 이 영상을 틀면 검정 티를 입은 사람 3명하고 흰 티를 입은 사람 3명이 서로 농구공을 주고받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흰 티를 입은 사람들끼리 이 화면이 끝날 때까지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한번 헤아려 봐 주십시오. 몇 번이나? 15번. 16번. 우리 16번. 15번 어느 분이셨죠? 아유, 회장님 15번. 정답입니다. 네. 자, 근데 다들 뭐 비슷하게 그 언저리까지 가리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게 공을 열심히 세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숨어있는 뭔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등장할 때 사람 6명 공 2개. 근데 화면 중간에 뭔가 없던 게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뭐 보셨습니까? 곰, 고릴라 보셨어요? 못 보셨고. 대표님, 우리 회장님은? 곰 같아요. 자, 한번 다시 제가 틀겠습니다. 자, 15번이 정답이고요. 그런데 저 큰 걸 왜 못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눈앞에서 있다가 사라졌는데 우리가 눈이 이렇게 뚫려 있다고 앞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뇌가 우리 사실은 보는 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보는 거잖아요. 눈은 그냥 앞에 있는 빛 정보를 뇌가 올려주면 이게 뭔지 뇌가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뇌가 해석하는 과정이 참 말도 안 되게 뇌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 때부터 있었던 말씀, 어르신부터 있었던 말씀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들어보셨죠? 진리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는 것,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뇌가 다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뇌의 성능이 별로 얘가 안 좋아요. 뇌의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정보들, 귀로 들리는 모든 정보를 코로 들어온 거, 촉각으로 들어온 거, 미각으로 들어온 거 모든 정보들을 뇌가 다 처리해서 다 이 몸 주인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내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 몸의 주인이 어디에 관심 있지? 그래서 그 관심 있는 것만 딱 해석해서 알려주고요. 나머지는 다
버려버립니다. 실제로 한번 자료가 있는데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 정보량 계산하는 이제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초당 앞에 있는 게 이제 비트는 정보량이고요. 이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A4지 용지의 기준을 하겠습니다. A4 용지 5만 장의 글자가 빼곡히 적혀져 있는 양을 우리 1초당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대의 정보량입니다. A4지 5만 장. 여러분들이 눈을 활짝 열고 귀도 활짝 열고 코도 열심히 냄새 맡고 우리 피부로도 열심히 뭔가를 느끼고 입으로도 뭔가를 느끼면 그때 우리 신체에 약 A4지 5만 장 정도의 정보가 딱 들어옵니다. 뇌는 이거를 5만 장을 1초에 해석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감각기관에서 버려버리고요. 신경에 딱 물려주는, 뇌로 올려주기 위해서 신경에 딱 물려주는 거는 5만 장 중에 150장 정도에 해당하는 정보만 신경에 딱 물려줍니다. 그럼 이 150장이 뇌로 올라가겠죠. 뇌로 올라가서 이 150장이라도 제대로 해석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뇌가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초당 150장 중에서도 한글 한 글자, 영어 두 글자 정도만 딱 해석해서 초당입니다.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A4지 5만 장에 적혀져 있는 글자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글자. 1초당 한 글자를 뇌가 알려줍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버려버린 거죠. 똑같은 영상을 하나 또 틀 겁니다. 똑같이 흰 옷 입은 사람 셋, 검정 옷 입은 사람 셋. 이제 똑같이 6명이 서로 농공을 주고받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몇 번이나 화면이 끝날 때까지 농공을 주고받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자, 이번엔 몇 번까지? 16번. 다들 16번 맞추셨습니까? 자, 이번엔 고문, 고릴라 보셨습니까? 이번엔 보이죠? 아까는 못 보셨는데 이번에 왜 보이실까? 비슷한 장면이에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도 쫓아갔지만 나오는 고릴라도 딱 잡아서 여러분에게 이거 고릴라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는 아까와는 다른 곳이 총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없던 고릴라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처음과 지금 끝 화면이 다른 곳이 2군데가 더 있는데 이 2군데 어딘지 혹시 보신 분? 우리 마지막에 사람이 5명만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눈앞에서 저 큰 화면에서 붉은색 커튼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는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건 관심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 안전교육을 하면 대부분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 일할 때 늘 안전을 생각하고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가 마지막 거의 결론인데, 자, 그 결론이 진짜 진정한 대책이 되려고 하면 조심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튼 변한 거, 없던 고릴라 등장한 거, 사람 하나 빠진 거, 이게 다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여러분 엄청 집중하셨죠? 엄청 조심하셨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저 위험한 것이 어느 순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고 나는 상황에 뭔가 내가 홀린 것 같아. 나중에 가서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게 그냥 뭐에 홀린 듯 거기를 밟고 거기를 손을 짚고 거기다 손을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분도 돌아가는 벨트, 그분이 눈알에는 들어왔겠지만 내가 이분에게 이걸 안 알려줬습니다. 이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올리는 거. 귀로 엔진 소리가 무지하게 들렸겠지만 이 엔진 소리를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인지 안 알려줬습니다. 이분의 관심은 뭐였어요? 이거 올리는 거. 그러니까 전혀 이분이 듣지도 못하셨고 뭐가 들렸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파악을 못하셨고 눈앞에 보이는 벨트, 이게 손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못하시고 그냥 했다미신 거죠. 우리가 사고가 이렇게 납니다. 다 일할 때 조심들 하시죠. 일할 때 내가 사고 내야지 하고 하시는 분 누가 있으실까요? 엄청나게 다들 조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사고는 어느 한 곳이라도 만약에 위험한 곳이 있다면 그게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는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영상을 틀면 아까 양쪽에 바깥 부분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었고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고 저기 가운데 요걸 제가 이제 작동을 시키면 연두색으로 불이 깜빡깜빡 들어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주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 한 가운데서 깜빡깜빡 이제 연두색 등이 깜빡일 텐데 그 등을 화면이 끝날 때까지만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노란색 점 3개 보이시죠? 지금 연두색 불 깜빡깜빡 하는데 눈을 맞추고 계시면 옆에 있는 노란색 등들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노란색 등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켜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저기 가운데 깜빡이는 거 보고 있는데 왜 노란색 등이 꼭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왜 이럴까요? 우리 노란색 등 깜빡깜빡 하는 거 다 느끼셨죠? 근데 걔는 깜빡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나의 지금 주된 관심사는 녹색으로 반짝이는 저 불빛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노란색은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거 지금 집중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노란색은 내가 이게 쓸데없는 정보니까 내가 지워버렸다가 또 눈동자가 한번 틀려서 그쪽으로 가면 얘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보이는 거 저거 중요한 거 아닌데 지워버렸다가 눈동자가 계속 떨거든요. 그래서 또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순간 또 하나 나타났다가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우리 뇌가 요 이미지를 지웠다가 살렸다가 지웠다가 살렸다가 해준 겁니다.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만드시는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관심 있는 곳에 집중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더 놓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여기 옆에 벨트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이거 잡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히 다니시겠죠? 열심히 뭔가를 요 옆에서 앉아서 일을 하다가 한 서너 시간 지났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막 죽겠습니다. 아이고 일어서는데 그냥 일어나려고 하니 뭐 무릎도 관절도 아프고 어디 잡아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잡을 때는 눈에 이게 안 보입니다. 보이면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뭔가에 홀린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안 보였으니까. 이게 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주의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면 거의 사고 부주의로 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주의하고 집중이 대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래도 사람은 문제가 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고. 이게 대책이 안 되니까 다시 부주의의 사고 원인을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부주의의 사고 원인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이 원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기 하기보다 다른 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기사고. 이분이 술을 드셨기 때문에 그러고 행동도 느렸고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난 것, 떨어지는 사고는 났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분이 벨트 덮개만 여기 덮여 있었다면 이분이 똑같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려서 얘를 밀어서 올리겠다고 손을 뻗치더라도 손은 멀쩡하셨겠죠. 이 손가락을 잃으신 게 술을 드셨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경기 벨트 덮개 떼내버리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조심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조심하고 주의할수록 더 잘 안 보입니다. 집중하고 할수록 더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러니 사고가 나지 않으려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위험한 상황들, 저기 밟으면 안 되는데, 저기 손대면 안 되는데, 날카로운 데 있으면 늘 조심해서 다니는데 어느 한 번은 긁힌단 말이죠. 자, 그런 곳에 내가 조심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내가 행동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조치만 정확히만 해두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신체까지 다치는 사고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우리 제일 끝에 보면 여기 사고가 발생하는 동인호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사고가
어느 날 병원에 가고 사망하고 하는 사고가 느닷없이 나지 않더라. 사고가 나는 상황을 살펴봤더니 우리 그냥 제가 좀 전에 그냥 사고라고 말씀드렸는데 학문적으로는 사고와 재해를 구분합니다. 여기 있는 사고는 뭐냐 하면 분명히 뭔가 사건은 벌어졌는데 이걸로 병원까지 가지 않는 거. 미끄러졌어요. 사건은 벌어졌잖아요. 근데 다행히 인대도 괜찮고 뼈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큰일 날 뻔했네. 가슴 쓸어내리고 집에서 그냥 계신 거. 그렇지만 이거 사고로 분류합니다. 재해는 뭐냐면 자 미끄러졌어요. 뻗어 한 군데 뚝 부러졌습니다. 병원 가는 거. 이거 이제 재해로 분류합니다. 자, 왜 요거와 요거를 분류하느냐 하면 병원에 가고 사람이 돌아가시고 하는 사고가 아무런 징조 없이 느닷없이 한 번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 사고 나는 상황을 봤더니 그 전에 곧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여기에 사고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300건의 사고, 300건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분명히 미끄러지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했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러면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가슴 쓸어내리죠. 이 사고가 발생하면 그 뒤에 29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이 29번을 무시하면 마지막 한 건은 사망사고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시면서 가슴을 한 번, 두 번 쓸어내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천만다행스럽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내가 병원에 가고 큰일 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횟수가 300번쯤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까먹으신 겁니다. 이거 여러 번 가슴 쓸어내리시면 한 번은 병원 가신다는 거죠. 병원 가신 것도 무시하시면 왜 내가 병원에 가야 됐지라고 하는 그 원인을 무시하시면 나머지 한 번은 큰 사고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 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사고와 재해가 나지 않고 이 앞단에 보면 사고를 일으키는 주 원인들이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 사회적인 결함, 선천적인 유전,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합니다. 선천적으로 시력이 안 좋습니다. 뭔가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나겠죠. 사회적인 결함,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시간 가까이 되는 강의를 들으신다는 게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대단한 반응들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하시는 분들 우리 앉히고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10분쯤 얘기도 미처 다 드리기 전에 벌써 난리들 나셨습니다. 바쁜 사람들을 지금 불을 앉혀놓고 뭐 하는 짓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병의 중에 뭐가 지금 난리인데 이거 농약 뭐 쓰면 되는지 이것 좀 알려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값 받고 팔지 이게 유통 경로 좀 알려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지 안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난감했습니다. 저는 안전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1시간 동안 아무도 그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근데 예전에 20년 전에 혼자서 아무리 안전하겠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완따 시키거든요. 별나다고. 그럼 혼자서 안전해지려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게 또 원인이 됩니다. 사회적인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멀쩡했습니다만 사고가 나거나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거나 뭐 해서 뭐 신체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근력이 문제거나 신경이 문제거나 이런 것도 사고가 나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간접적인 원인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미 벌어진 사고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선천적인 문제, 사회적인 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라 사회적인 문제, 그분이 후천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사고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되는 문제들 이거 다 그냥 무시하자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조작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불안전한 상태. 우리 아까 경운기 벨트 떼내버리시고 불안전한 상태. 그죠? 불안전한 행동. 운전하실 때 술 드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술 드셨잖아요. 이런 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들하고 앞에 있는 간접적인 원인들이 합쳐졌을 때 사고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요거 없애자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거.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요거 없애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각각의 작업장을 제가 방문하고 우리 농장을 방문해서 여기는 위험하고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조치하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고는 다시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가서 100% 다 찾아내서 대책을 세워드린다고 해도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가 들어올 수 있고요. 뭐가 하나라도 여기에 있던 책상이 저런 게 갈 수도 있고 작업대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가 있을 수도 있고 다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고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통은 공장이나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조선소 작업자들 이제 안전 조치하러 갔었는데 거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우리 농작업평랑은 요거 조심하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조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십니다. 제 생각을 곰곰이 해보십시오. 내가 미끄러졌던 거, 이거 사고 날 뻔했네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기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두시면 언젠가는 한번 그놈이 애를 먹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그런 것들을 그거 좋지 않은데 큰 돈 안 듭니다.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고요. 고민만 좀 하시면. 그것만 조치해 놓으시면 절대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사고는 조심해도 벌어진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 대답 아닙니다. 사고는 조심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